네, 반갑습니다. 네, 업무에 바쁘셔서 전국의 최고의 공무원 분들과 함께 제가 어제 여기 왔습니다. 네, 와서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한국의 특별한 대학을 방문하려고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요. 오늘 주제를 소프트 파워 시대, 두뇌 강국 코리아 뇌교육, 이 타이틀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여기 홍성에서 서쪽으로 1시간을 딱 가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굉장히 눈여겨보는 그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에서 보여준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의 그 감동적인 태안반도가 한류 팬들이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아마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의 소속이니까 태안의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시상을 작년에 12월에 여기서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동쪽으로 1시간을 딱 가면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년 특별한 이곳을 찾으려고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곳이 어딘지 첫 번째 퀴즈로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이 조금 깨지는데요. 방금은 일본에서 온 방문객들이 일본어로 딱 2개를 외쳤습니다. 일본어 하시는 분 어떤 얘기인지 기억하십니까? BTS 최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최고. BTS 전 세계 1억 명이 있다는 오늘날 BTS가 한류의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TS 아미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BTS를 멤버 7 중에 6명이 다니고 졸업했던 바로 이 BTS의 모교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바로 천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라는 천안에 이 BTS의 모교에 있고요. BTS 로드가 저렇게 포토존과 함께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년 저곳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캠퍼스가 있는 그런 대학의 시절이 지났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학창 시절을 다닐 때는 대학이라는 것은 같은 어떤 공간에서 같은 커리큘럼을 동일한 시간대에 캠퍼스에서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BTS가 그런 캠퍼스가 있는 대학을 다녔다면 전 세계 콘서트를 하면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고 대학의 4년제 학사학위 졸업장을 받지는 못했겠죠. 2021년에 영국의 스터디 인터내셔널이라는 1억 뷰가 넘는 아주 글로벌 교육 전문 매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학이다. 그 그룹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다니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아주 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시간 시킬 수 있는 바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 정말 이름처럼 사이버 대학, 정말 인터넷 수업 진행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어. 만약에 정말 난다, 정말 내 삶을 하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닐까.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세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 아주 애띤 모습이죠. 2013년부터 슈가를 시작으로 6명의 멤버들이 4년에 걸쳐서 릴레이로 입학을 했었는데요. 슈가 이후에 데뷔를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재학할 동안 방탄소년단, 나이가 조금 있으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고, 네, 젊은 층들은 BTS라고 부르는 이 그룹들과 거의 한 10여 년을 네, 함께 그 시간을 이어왔는데요. 뉴욕타임즈의 전면에 저런 기사가 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From BTS to Squid Game,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의 강국이 되었나. 영국의 BBC에서 21세기 떠오르는 유일한 문화 강국은 코리아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은 한류의 위대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류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지금 한류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소프트 파워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려는데요. 제가 공무원 특강을 가면 어렵습니다. 네, 등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가장 좋은 게 압축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지사님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내주셔서 저도 함께 호응을 해주시면 일찍 압축해서 좀 전달하고픈 내용 중심으로 해서 네,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키워드를 두 개로 얘기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네, 어떤 역량을 갖춘 나라가 세계를 리드한다. 바로 이 두 개가 컬처 앤 브레인입니다. 뇌와 문화. 과학의 영역에서는 뇌과학을 그래서 마지막 과학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영역은 가치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 영역에서 문화를 최고로 손꼽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UN 본부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그 기관 중에 UN의 NGO 기관으로 등록된 국제대교협회가 있어서 제가 지금 한국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2008년에 처음으로 국제대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한국 기관이 주최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 2007년부터 이제 UN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UN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을 시점이었죠. 2007년, 2008년 이때 한국은 외국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UN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은 20세기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느낌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UN 본부 1층 로비에 저 두 개의 사진이 걸려있던 저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저렇구나. 외국인들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고 당시 1인당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67달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죠. 외국인들의 비친 한국은 바로 기적의 국가였죠. 약 300배의 1인당 국민소득을 반세기도 안 된 약 30년 만에 점프를 시켰던 나라. 그래서 UN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 한국을 바라봤던 외교가의 인식은 바로 저거였습니다. 기쁘신가요? 저는 정말 기뻤는데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왜 외국은 20세기 한국을 주목할까? 외국인들에게 비친 한국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을 마친 신생 독립국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외치지만 외국인에 비친 한국은 20세기의 코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 30-50 클럽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30-50 클럽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에 불과했고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넘으면 30, 50 클럽에 가입이 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한국은 20세기의 한국, 20세기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한국을 기억하는 외국인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드라마, 무비,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 삼국시대 이전, 그때 역사, 문화가 외국에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왜 21세기 한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이 20세기 한국이라고 인식을 했었는지, 그것을 뒤바꾼 사건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전통 문화가 없다. 있다면 중국과 일본의 아류 문화에 불과하다. 이런 게 대체적인 인식이었죠. 그래도 있다면 샤머니즘이다. 미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제 실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뒤바꾼 사건이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죠. 90년대까지 기적을 창출한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문화의 종속 국가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을 뒤바꾼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4강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학자들, 한국을 연구했던,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외국인들에게 월드컵은 한국의 문화가 일본과 중국에 종속된 문화가 아니라는 뭔가가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었죠. 무엇이 외국의 학자들에게 한국의 독자적 문화를 느끼게 했을까요? 2002년 월드컵. 세계는 대한민국의 다들 힘과 뜨거운 열정에 놀라워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어떤 면에서 한국의 가치를 느끼셨습니까? 붉은 악마의 감성은 한반도를 뒤흔들며 잊혀졌던 hun민인간의 정신을 불사했다. 붉은 악마. 5천만 국민 중에서 세계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붉은 옷을 입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한국은 나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과학의 학문에서 한 국가의 역량을 평가할 때 능력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시점에 무의식적으로 집단적 상호관계 속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이 될 때는 이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DNA에, 그 나라의 문화적 토양에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온 것이다. 약 1,0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 평소보다 사건, 사고가 행정부처에 신고된 게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월드컵 당시에 거리를 나가면 평소보다 청소를 참 잘해요.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실제 저도 스페인전에 그 시청 광화문에 갔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대단한 국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주변의 목소리들이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은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격렬한 광기 어린 평화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중국과 일본과 다른 건가? 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학에 한국학이라는 학문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2002년 월드컵을 후로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고요. 그때부터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태권도가 가라데와 뭔가 다른가? 태권도의 원류는 뭐지? 저 나라는 태권도가 무술이라는 개념보다 뭔가 스피릿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태권도는 미국의 초등생, 유치원생을 둔 미국의 자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한국의 태권도 도장에 보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인성을 배우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국의 비빔밥 이렇게 한류 한인 타운에 가면 많은데요.
비빔밥이 예전에는 그냥 비비고 볶고 막 이런 차원으로 봤는데 최근에 여기 아랫배, 네, 집집마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나 유산균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요. 의학계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랫배가 장이 아니라 더 세컨 브레인, 제2의 뇌다라고 하는 요즘에 장내 미생물의 많은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비빔밥, 한국의 음식 문화. 70년대 이민을 많이 가면 한국인들이 그 주변에 이런 산에 관련된 나물들이 다 없어졌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음식 중에서 가장 자연에 나는 식물을 많이 활용하는 민족이 또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춤을 잘 못 출 줄 알았는데 비보이 대회를 나가면 전 세계 휩쓰는 나라도 코리아로 떠올랐죠. 한국의 문화가 뭔가 일본에는 없는, 또 중국과는 결이 다른 이 먹문은 어디서 비롯됐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면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유엔 직원들에게 당신이 아는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아마 한 8, 9명은 이분을 얘기합니다. 네, 유엔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한국인 누굴까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십니까? 매년 문맹 퇴치에 대한 공로로 주는 유네스코의 상 이름이 세종 프라이즈입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문맹을 퇴치한 공로에 주는 유네스코의 상이 왜 세종일까? 네, 한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일어났던 것도 2000년 이후였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위죠. 근데 한국은 위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두 달 지나면서 한국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말이야, 어떻게 했어?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죠. 왜 너 남편이, 너 와이프가 내 남편이냐? 네. 우리라는 표현에는, 독립적, 개인주의적 개체성을 강조했던 서구권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적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다른 표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저희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눈을 흘겨보죠,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상에는 사실은 저희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할 수 없으나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표현을 쓰죠. 왜냐? 수천 년간 이어온 언어적인 묘사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들이 몇 달 한국에 산다고 그 표현을 알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한글에 대한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런 한류에 대한 흐름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던 아주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의 얘기가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죠. 바로 이 조지프 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서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은 이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한 국가의 미래를 리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조지프 나이는 세계적인 정치학자로 유명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학사, 옥스퍼드 대학 정치학 석사, 하버드 대학 정치학 박사, 그리고 그 유명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학장을 지냈죠. 이 사람이 주목했던 소프트 파워의 전 세계적인 강국, 그 나라 사람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는 과연 바로 한국이죠. 조셉 나이 교수가 주목했던 소프트 파워의 강국 코리아는 그 원천이 중요하다. 지금 대중문화로 확산되는 한류의 K-팝, K-드라마, K-무비, 심지어 K-웹툰까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한국인들은 잘 모를 때가 많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국이 진정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원천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과연 뭘까요? 너무나 유명했던 금모으기 운동에서 왜 저런 걸 했을까? 네. 태안반도, 아까 제가 서두 얘기 드렸던 123만 명인가요? 네. 나라가 해결하지 않았죠. 한국의 5,000년 역사에서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는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이 나서서 그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나라가 바로 코리아였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속에 있는 뭔지 모를 DNA가 깨어나면서 바꿨던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외국인들이 한류 팬들이 두 가지 한국의 국경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나고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드렸던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그 나라의 문자를 기념해서 국경일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겠죠. 왜냐? 문자를 창제했던 어떻게 보면 설계도가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문자의 창제 원리와 철학을 담은 그 문서가 남아있는 언어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한글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세종이라는 왕이 창제해서 그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남아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이죠. 두 번째, 개천절을 보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참 특이하게 나라의 생일이 개천절이에요.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독립기념일이 아니에요. 한국의 코리아의 생일은 개천절입니다. 이것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개천, 하늘이 열린 날? 나라의 생일인데 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했을까? 한국에 한 6개월, 1년을 사는 외국인들은 어렴풋이 알게 되죠. 이 나라에 하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 저기 강원도, 강화도 가면 천재단도 있고, 예전에는 천재를 올렸다고도 하고, 조선의 구한말에 보니까 동학,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천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늘,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체전하면 성화에 대한 불을 당기는 곳이 강화도 만이산의 천재단이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라의 생일을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나라구나, 한국은. 그래서 굉장히 수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20세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아니구나. 한류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시간적인 과거에는 저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한국의 종교가 이렇게 번성하는, 하지만 엄청난 커다란 외국에서 보는 그런 다툼과 분쟁이 극심하지는 않는 것이 뭔가 내면을 향한 그런 갈구, 그런 하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커넥션,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외국인들의 이제 335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민족의 정신 하면 천지인을 얘기하죠. 우리는 두드릴 때도 3번을 두드리고요. 외국처럼 2번을 두드리지 않고 삼원사상이 한민족의 고유의 체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죠. 천지인, 고구려의 상징이었던 삼주고는 그래서 3발 달린 까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고구려는 다물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우죠. 다물, 옛 고토와 옛 정신을 되찾겠다. 그게 고구려의 건국 이념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초기에 상징적인 사실 국기 아닌 국기는 삼조고 국기로 우리가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가 되찾고자 했던 그 강력과 스피릿, 바로 고조선, 당군조선이었었는데요. 천지인의 정신은 오늘날 한글의 창제 원리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음과 모음의 하늘, 땅, 사람의 그 원리를 본따서 오늘날 28글자의
한글이 탄생되었다라고도 알려 있습니다. 우리의 원형은 천지인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의 그런 교육은, 국가인재 방식은 외국과 결이 많이 달랐죠. 사극에서 신라의 화랑들이 교육하는 게 지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서구 방식입니다. 지덕체는 분명하게 서구 교육 모델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오늘날 전 세계 공교육이 퍼블릭 스쿨 시스템, 이 공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18세기 산업혁명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이전에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였습니다. 신라의 화랑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문무를 함께 양성하는, 그것을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한다. 이런 원형의 국가 인재의 전통 교육 방식을 따랐던 것이 한국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20세기 한국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해안을 이제 다시금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묻지마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특이한 걸 많이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나라.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지덕체 교육 모델에서 인성은 사실상 뒷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교육으로 뭔가 만회하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뇌 발달로 보면 굉장히 문제를 안고 가는 교육 모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성 문제가 터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야가 합의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걸 통과시켜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탑 아니면 바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탑, 바텀. 최초로 통과시켰는데 학교 현장의 인성 문제는 더 터지고 있죠. 왜 그럴까? 제가 제1조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다. 지금 인성교육에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성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교육 이념,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이 뭔가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일제 식민지를 넘어서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 모든 법령과 법제는 서구의 모델을 따랐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그 단 하나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었습니다. 홍익인간. 이 네 글자를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고 안호상 박사님께서 이것만은 서구 모델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해서 넣었던 것이 바로 홍익인간 네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이념으로 아직도 자리하고 있죠.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념조차 서구 교육을 따랐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릴 키는 없어졌지 않았을까. 2019년에 BTS가 한국에서 수상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죠.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백범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의 문구를 RM이 BTS 리더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백범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런데 마지막 핵심 문장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문화의 힘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류가 대중문화로 그냥 남아있느냐, 정신한류로 나갈 것이냐의 그 연결점은 바로 우리의 뿌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뿌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당군의 이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기서 서쪽으로 1시간은 태안이 있고요. 동쪽으로 1시간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천안이 있는데요. 그 천안에 바로 이 K-스피릿의 전당, 국학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흑성산이라는 산의 반대편에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성산 자락에 한쪽에는 독립기념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마감했던 일제 식민지의 그 아픈 역사를 담은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그 반대편 산자락에는 바로 국학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BTS의 모교, 해외에서는 BTS 유니버시티라고 불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본교도 바로 국학원 그 자락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학원의 오른쪽 그 비전석에 저런 문구가 있습니다. 옛것을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이곳 국학원을 설립한다. 국학이란 뭡니까? 국기, 국가, 국민 이런 표현을 쓰죠. 국학은 한국학과 다릅니다. 그럼 국학은 뭘까? 외래 종교 사상 철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한민족의 선조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고유의 것, 그것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국학원입니다. 원래 나라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설립자 이성원 총장님께서 전 세계 많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국학원이 세워졌고요. 지금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도 지역 국학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학원 입구에 가면 그래서 저 두 개가 있습니다. 입구의 문은 통천문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문, 개천절의 맥락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고구려의 상징이자 과거 동이족의 태양신으로 상징으로 불렸던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삼조고가 입구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만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한 10만 태극기 목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좌우의 이념, 진보와 보수 그런 게 휩쓸릴 나라가 아니죠.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전 국가인 일본은 그대로 있는데 그 피해 국가인 한국만 남북으로 쪼개어지고 20세기 이데올로기를 21세기 간직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된 이 아이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뭔가요? 우리가 좌우의 이런 20세기 공산주의, 과거의 자본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따라야 됐던 국가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원천에는 우리의 원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국학원에서 10만 손도장 태극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한국의 요즘에 건강 열풍이라고 하는 맨발 걷기 중에서 이제 맨발 걷기의 황토, 맨발 걷기의 성지로 국학원이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개원할 때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발을 자극하면 발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는 거거든요. 몸이 건강한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 이런 건 조금은 덜 과학적인 표현이고요. 운동하면 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맨발은 발의 접촉을 땅과 하면서 혈관을 타고 신경계를 자극해서 뇌에 굉장히 상태를 좋게 만드는, 다음에 꼭 맨발 걷기의 성지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K-스피릿의 전당으로 불리는 곳이, 그 이유는 바로 한반도 최고의 국조당군 왕검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m의 높이로 우리의 K-스피릿의 뿌리.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매년 1000명의 학생들이 BTS를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라는 과목인데요. 여기 당군 할아버지를 잘 보시면 왼손에 지구를 들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런 과거의 것을 하고자 국학원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K-스피릿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한류의 원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났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민족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인이라면 지구와 인류사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제는 한국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엔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많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한국을 발전 모델로 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갇혀 있어가지고 유엔을 처음 가고 제가 한 10번 정도 갔습니다. 유엔 본부에 한 10여 번 차례 가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구나. 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 거의 80% 90%의 회원국들이 사우스 코리아를 발전 모델로 원할까? 그 나라가 원하는 한국은 과연 무엇일까? 새마을운동 중앙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휘기관입니다. 내교육의 국제내교협회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휘기관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발전 모델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술과 자본을 원조해 준다고 다 성장하는 걸까? 그런 국제 원조의 인식이 있죠.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성장을 했을까? 외국인들이 지금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